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10조 원 규모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 이른바 추경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5월호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 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그린북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와 관련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지만 추경의 법적 요건 부합 여부나 편성 세부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 가까이 치솟으면서 국민연금이 올 들어 국내 주식 투자로만 13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278개 종목 평가 차익이 12조 5,857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보유 주식 시가평가액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9일 93조 5,917억 원에서 4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106조 1,774억 원으로 13% 넘게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강제 리콜 첫 사례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국토부는 현대 기아차의 차량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 대로 추정이 되고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자로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펜텍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구조 조정에 돌입합니다. 펜텍 관계자는 모 회사 솔리드의 정준 회장이 직원들에게 스마트폰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추가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고 공지하며 사물인터넷 사업 등 일부만 남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텍은 지난해 514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70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다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자, 우리 증시가 퐁당퐁당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오르고 오늘 또 빠지는데요. 어제까지 강하게 사던 외국인 포지션을 좀 바꾼 게 커 보입니다. 오늘은 매도 물량이 근래 들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왜 포지션을 바꾸었는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을 좀 적게 보기 시작한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빠지는 종목들을 먼저 보자면 화장품 관련주들입니다. 그간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좀 양호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로 올려왔는데 결국 실적을 보니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코스맥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예상치에 한참 모자라면서 오늘 16% 정도의 낙폭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화장품주뿐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게 보자면 글로벌 경기로 보면 6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강하게 예견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강달러가 나올 거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을 잡아둘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환차익을 외국인이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이번 마무리 잘하고 또 다음 주 증시를 기대해 봐야 되는 시점에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시면서 적극적인 대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284.77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0.51% 하락하고 있고요. 지수로 보자면 11.60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살펴보면 장 초반에 2295포인트부터 지금까지 빠지는 겁니다. 전강 후 약인데 아무래도 뭐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2284포인트 현재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2280선을 오늘 지키느냐 이 점을 한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매도가 눈에 띕니다. 3,411억 원 근래 들어 가장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동시에 팝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쌍끌이 매도인데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3거래를 연속으로 사고 있습니다. 487억 원.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기보다는 오늘 저점에서 또 624억 원 매수합니다. 하지만 투신 쪽에서 포트폴리오 정리 차원 그리고 포트폴리오 변경 차원에서 1,309억 원 정도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3,635억 원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갑니다. 비교적 229만 2천 원, 230만 원대에서 지금 한 8천 원이 모자란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1.77% 하락하면서 5만 5천 원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리콜 소식들 들려왔고요. 그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옵니다. 네이버 역시 어제 강하게 또 올라왔었죠. 요 근래 네이버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2% 정도의 낙폭이 보이면서 85만 원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다음 6위부터 10위 한국전력은 오늘 0.7% 상승하고요.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신화지주 모두 하락합니다. 포스코는 1% 정도의 상승폭이 있고요. 27만 원대는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자,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죠. 삼성생명 1.29% 상승하면서 이제 12만 원대 눈앞에 두고 있고요. KB금융, 신한지주 KB금융,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좀 어렵네요. LG화학은 1,500원 상승하고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여는 말씀에서 드렸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오늘은 낙폭도 꽤 있습니다. 5% 가까운 낙폭이 보이고요. 17,000원 하락합니다. SK텔레콤은 0.64%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1%,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낙폭이 비슷합니다. 643포인트. 결국에 어제 지수로 좀 되돌림 현상이 다시금 일어난 코스닥 지수고요.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는 그래도 646포인트 지켰습니다. 하지만 전강 후약 장세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요. 643.08포인트까지 저점 형성하고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이 삽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 개인만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 435억 원, 기관 483억 원 동반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카카오는 오늘도 상승하면서 95,600원입니다. CJENM은 600원 정도 하락하고요. 메디톡스도 소폭 하락, 로엔도 오늘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SK머티리얼즈, SFA, 컴투스, 휴젤 모두 하락하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하지만 오늘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FA 전일 급등 이후에 오늘 숨고르기가 살짝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바이로메드, 파라다이스, GS옵쇼픽, CJ옵쇼픽, 워닝 IPS 중에 파라다이스와 워닝 IPS만 소폭 상승하고요. 강보합권이고요. 나머지는 1%에서 2%대의 하락이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1128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 시장 어떤 이슈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시장에서 좀 가장 큰 이슈는 넷마블 상장이었던 것 같고요. 공모가 15만 7천 원 상장되었는데 공모가까지 좀 하락하면서 오히려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시총 13조 원 게임 대장주로 상장으로 동종 업종의 우호적 흐름 예상을 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오히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 리니지2를 모바일 게임으로 좀 성공적으로 런치하면서 매출이 2주 만에 1,000억 원, 한 달 만에 2,000억 원 돌파하는 신화를 기록했는데요. 이 외에도 모두의 마블, 세븐나이츠, 레이븐 이런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매출이 좀 눈에 띄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말고 해외에서 매출이 50% 이상 좀 나오면서 글로벌 게임사로 급부상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16년 한 해 동안 넷마블 매출액은 한 1.5조 원, 영업이익은 2천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 어제 실적 좀 예상치 하회를 했고요. 컴투스 오늘 적자 전환 소식 들리면서 게임주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에 따른 넷마블 역시도 상장 이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공모주 상장 외에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국내 주식시장의 대내적인 호재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 PPI 같은 경우는 6.4% 기록하면서 예상치 6.8%를 하회를 했고요. 2개월 연속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4월 서비스 PMI 지수랑 수출입 지표도 좀 둔화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코스피의 상승 랠리 속도 조절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 그리고 부채를 좀 견제하려는 규제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또 트럼프의 친성장 정책에 대한 지연 또한 좀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최근에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좀 해임시키면서 트럼프 세제 개혁안의 국회 통과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코미 같은 경우는 트럼프랑 러시아 간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중에 좀 해임 소식을 일방적으로 접한 케이스이고요. 이에 따라서 민주당의 반발이 좀 거세지면서 트럼프 그 예산안에 대한 입법 표류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던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지금 우호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체크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 랠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를 주도로 코스피의 추가 상승세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종목 확산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증시의 상승 트리거는 양호한 국내 기업 실적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는 매크로 모멘텀입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트럼프 그리고 페드의 이런 대외적 변수들에 따른 공포 심리가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에 조정이 있을 경우 오히려 저희는 IT 그리고 금융업종 중심의 경기 민감주 매수하는 전략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선 이후에 통상 정책 모멘텀에 더 영향을 좀 받는 중소형주 그리고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른 그동안 각광받지 못했던 내수주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두드러지는 관련 업종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서 좀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정부 차원의 육성을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비율을 2020년까지 16%로 좀 상승시키고 전국 곳곳에 급속 충전기 설치 그리고 스마트 빌딩, 스마트 타운, 스마트 코리아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좀 혁신 도시 사업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관련주 특히 네트워크 장비,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장비, 미디어 등의 업종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배구조 전환 인센티브 축소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에 따라서 그 전에 좀 지배구조로 전환하려는 러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들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유통주에게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대북 긴장감 고조에 따른 자주 국방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공약 같은 경우는 방산주의 수혜도 좀 예상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규제를 강화시키는 분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석탄 발전이라든가 원전 폐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쪽 같은 경우는 규제를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국내적인 정책 모멘텀 그리고 내수 부양 기대감이 글로벌 경기 회복 사이클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경기 민감주 주도의 랠리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동안에 연휴도 있었고. 그렇죠. 네. 예, 저희가 못 본 사이에 큰일이 하나 있었죠. 대통령이 바뀌었죠. 세상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요. 2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바뀌어서인지 그 전에도 좀 분위기가 좋긴 했는데 네. 코스피 상단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2233까지 증권사들은 밴드를 위치를 했는데 2300선까지 지금 올라갔으니까요. 그러죠. 네. 어때요? 이게 트레 대통령의 좀 모멘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하루 종일 시세를 보시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5월 8일 날, 월요일 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랠리가 펼쳐졌었죠. 네네. 그때 50포인트 넘는. 와, 그죠? 무섭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장 마감 무렵에는 그야말로 외국인들이 완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이래도 안 살래 하는 분위기. 그러고 나서 9일날 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 이제 장중에 2,300을 돌파했던 거 아닙니까? 예, 시작하면서 돌파를 그렇죠. 하면서 시작을 했죠. 자, 이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돌파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찍었다. 찍고 턴했다. 네, 한번 예. 찍고 턴했다. 그날 또 훅 빠지면서 많이 걱정했었죠. 그러니까요. 월요일 날 콜 대박, 수요일 날 풋 대박. 예, 퐁당퐁당이네, 퐁당퐁당을 진짜. 했는데, 우선은 지수를 이제 제일 큰 수급으로 보자면은 외국인들이 만든 장이고요. 맞아요. 예, 외국인들이 만든 장이고, 또 외국인들이 또 스토리를 만들기는 좋은 재료잖아요. 그쵸. 그야말로 거의 정부가 제대로 기능한다라기보다도 소위 말하는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정부는 최소한의 어떤 관리만 맡다가 예,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처음 보여주셨던 한 2, 3일 동안 보여주고 계신 이 신선한 행보, 예. 예, 그리고 그 취임사 등등을 통해서 밝혔던 그 어떤 비전, 이것이 이제 제대로 5년 임기 내내 실행이 되어지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은 참 이거는 2,300이 아니라 옛날에 MB 때 말해도 5,000도 가야겠죠.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밀렸고, 오늘도 조금 밀린다. 특히나 외국인이 팔고 있다. 역시,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네요. 어려워요. 어려운 국면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것만 미리 알면 참 재밌는 장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투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장이에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이제 신정부가 들어선지 고작 사흘째긴 한데요. 네. 근데 증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2300포인트라는 그 상징적인 걸 넘어서서 좀 길게 보자면 우상향 할 수 있는 것들은 있겠죠, 좀? 예.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만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리게 돼 있는 거죠. 네. 예. 그만큼 이제 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짜장면 500원 하던가 지금 5,000원 먹는 거는 경제학 소장님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가 늘어서 500원이 5,000원 된 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그때 대비 지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집값도 마찬가지. 그런 시기니까 우상향은 분명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인 수익률을 따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결국 주식이 어렵다는 것은 시장 전체를 사는 거. 이게 이제 편안하니까 다들 요즘 ETF 같은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 따라서는 몇 년에 걸쳐서 2배, 3배, 10배도 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몇 년을 가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못 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사람 환장하게 하는 데죠. 그렇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그 지긋지긋했던 그 박스피 뚫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의 박스권의 상단은 이제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겁니다. 네네. 어지간하면은. 그러나 이제 문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너무 급하게 왔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일본 할 것 없이, 중국 할 것 없이 글로벌 증시하고 같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도 조금 지금 그동안에 트럼프 랠리 이후에, 거기다가 또 앞서도 소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기도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국면을 뭐 전혀 상상 안 된다가 아니고, 그게 지금 찝찝한 상황으로 가니까 예. 단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좀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뭐 여러 리스크들이 네, 이제 그렇습니다. 국외적으로 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소장님 워낙에 이제 대통령 몇 번째 보시는 겁니까? 네. 꽤 많이 보셨죠? 어려서부터 기억은 뭐 좌우지간 뭐 저도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한참 하다가 그렇죠. 뭐 그랬죠. 예, 뭐 전두환, 삼공사 노태우 후대부터 쭉 맞습니다. 보신 아 최기화 대통령도 계셨구나.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때부터는 뭐 코스피는 없었겠지만 거래소 시장이 열린 뒤부터는 뭐 시장에 네. 참여하고 네. 계셨잖아요. 코스피 원화 환율 움직임은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에는 보통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패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이제 이 무렵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5년마다, 꼭 언론에서 방송에서 한번 짚어오는데. 예. 역대 대통령 때 어떻게 됐느냐. 그때 달라요죠. 예. 한번 보시죠. 예. 제가요, 준비한 우리 환율에다가 한번 네. 이렇게. 자, 뭐, 요 기간입니다. 현재, 60대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가 계속 아직도 헌법이잖아요. 예, 유지가 됐죠. 우리 보니까 2월 25일 날 취임이에요, 대부분. 네. 자,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때, 뭐 기억하시다시피 IMF 있었죠. 외환위기가 있었죠. 자, 그리고 그 직후 김대중 대통령 그때 당선인 시절에 조지 소로스가 그때 일산 대통령 당선인 자택에 네. 뭐 오기도 하고 했던 그 상황. 자, 자본시장 개방 이후 이때부터 우리는 눈 뜨면은 다우지수가 어땠고 나스닥이 어땠고 NDFC가 어땠고 하던 시절. 자, 이렇게 또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16대 노무현 대통령 때 이때는 글로벌 달러 약세하고 맞물리면서 예. 또 우리 수출 호조, 특히 중공업체들 선물한 매도 이런 거 하면서 900원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17대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렵 뭐 좌우지간 청와대 회의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화면 보면은 대통령 혼자 뭐라고 얘기하고 전부 이렇게 수첩에 머리만 박고 있던 한 4년이었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코스피 움직임이었습니다. 뭐 세상 이치 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결국 3월 10일에 끝났는데 내년 2월 24일까지 가야 될 임기가 지난 3월 10일로 끝났고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접어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통령의 업적 꼭 갖다 붙이기는 어렵다. 그 당시 상황이었다 하는 거 하고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보시면은 김영삼 대통령 때 이렇게 해서 갔죠. 이때 뭐 96년에 우리가 OECD 가입했다고 좋아하고 했다가 그 이듬해 그냥 바로 외환위기 맞았고 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또 이렇게 바로 바이코리아 열풍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1000포인트 갔다가 더블탑 치고 밀렸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또 쭉 올라갑니다. 그죠? 예. 쭉 올라가는 이 상황. 이때는 글로벌 달러 약세와 더불어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이 올라갔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또 버블에 가까운 호황이었죠. 그러니까 보니까 2008년이 왔었고 예. 또 국내적으로는 또 펀드 열풍이 있었고 그 다음 2008년 아니 그때 2017년 한참 그거 할 때 뭐 선거 앞두고 예. 여의도 모 정권사에서 이 얘기 했었죠. 코스피 지수 3,000 가고 집권하면 1년 만에 뭐 임기 내에 5,000포인트 간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MB 이명박 대통령의 엠비노믹스였죠. 엠비노믹스였죠. 뭐 3,000포인트 얘기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내놓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걸 보면은 그거죠. 그때 이제 대통령이 잘했어 그러면 주식이 오르고 원화가 강해졌다라기보다는 그당 어떤 시점에 대통령이 취임이 됐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네, 빨간색의 코스피하고 이 검은색의 환율을 보시면은 거의 뭐 눈으로 보기에도 거의 보이죠. 데칼코마니죠. 예. 역의 관계입니다. 주식 오를 때 환율 빠지고요. 자, 왜 그러냐? 주식 언제 오르죠? 오늘처럼 외국인 팔면 주식 빠지고, 예. 그 다음에 주식
외국인 사면 오르고. 자,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대경님. 우리 개인들이 오늘 같은 날 예.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만. 4천억 원 가까이 사고. 자, 그런데 개인들만 사면 주식이 빠지네. 개인들은 그럼 늘 바보야. 자, 이 논리가 보다. 그럼 이러다가 오늘 빠지는 장 와중에 샀던 개인들이 이러다가 이제 오늘 레벨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팔고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죠? 성공적인 투자네요. 그거는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매번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오르고 외국인 팔면 빠지더라 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우리가 거의 매번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진짜 가려면은 이 반대의 경우도 나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고 외국인 팔아도 지수가 오르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의 ATM기가 그런 오명을 지금 벗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래요. 네. 신정부 때는 좀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요. 신정부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는데 네. 중소기업 벤처 자본 조달 얘기도 있고 코스닥 시장을 살려야 된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고 네. 그다음 중소기업 채용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일단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성장 위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기대감은 침체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날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쨌거나 이제 지금 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또 새 대통령께서 제시하는 비전과 패러다임은 확실히, 개혁적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우리 그냥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아주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러다 보면 수출은 누가? 대기업들이.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들 좀 이렇게 허리띠를 말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늘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이고, 네. 진짜 선진국형이 되려면 그거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벤처가 쉽게 꽃을 피울 수 있는가? 물론 좋은 예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에서 보듯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무슨 아마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대박 신화 내지는 전설 같은 알리바바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기에는 우리나라는 풍토가 이상해요. 좀 된다 싶으면 내두질 않습니다. 옆에서 따라오고 뺏어가고. 옆에서 따라오는 데다가 누가 들어오느냐. 그것도 대기업이. 우리가 살게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종의 문화죠. 일종의 문화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거 IT 하는 분들한테 페이스북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의 부분입니다. 그것도 페이스북 되네? 우리도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페이스북의 가치를 인정한다면은 아주 비싸게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마 그럴걸요. 이베이가 우리 G마켓에서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한국에서는 재미를 못 봐요. 재벌가들이 11번 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돌아버리니까.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점을 갖다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또 뭔가 하면은 쉽게 단숨에 변하지 않는 하나의 문화이자 또 전통이자 또 경제 체질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다 보면 결국 녹색혁명 말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창조경제의 정확한 개념조차 모르고 4년 만에 끝나버리고.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도 나오고 벤처,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과거 2번에 걸쳤던 것처럼 그냥 구호에 거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안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면서 좀 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런 어떤 또 강자들이 좀 배려할 줄 알고 내가 다 먹겠다 하면은 없는 사람, 작은 사람 못 삽니다. 참,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하시는 말로 부자들이 99섬 가져가지고 한 섬 더 가져서 100섬 가져가려고. 맞아요. 그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생각이 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국외적인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갖고 정상회담을 좀 앞당기겠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이 있었고요. 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고 아베하고도 했는데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문재인 정부와의 그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겠지만 전망을 좀 부탁드리고요.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로 인해서 사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 부분이 좀 우호적으로 풀릴 수 있을 만한지 이 점도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알다시피 주요국 정상들하고는 다 통화를 했죠.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총리, 그리고 시진핑 주석, 심지어 인도의 모디 총리까지 했고, 다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집안의 가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런 것처럼 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나라가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던 걸로 보이고 예. 중국 같은 경우에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꽉 막혔던 한중 관계가 뭔가 이렇게 풀릴 수도 있겠다. 서로 설득하고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일본이 지금 제일 못마땅한 거죠. 위안부 얘기를 꺼내버렸거든요. 위안부 얘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드 관련해서도 재협상을 한다든지 그걸 떠나서 문제는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뭔가 이 동북아 정세와 전체 세계 정세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던 한국이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일본의 위치는 거의 대빵이었는데 예, 동북아에서. 자,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이 또 이제 섭섭해지면서 뭔가 밀려나는 듯한 느낌. 요것도 이제 복잡하게 가겠는데, 제가 봐서는 나쁘지는 않은 분명 좋은 조짐입니다. 분명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예. 그리고,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들어서서 해보겠다 하는 것이 국민들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하는 자 이제 거기서 옆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나오고 이래 보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 1년 너무 다들 힘들었잖아요. 국민들도 그렇고 그쵸. 모두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무너진 마음 예. 그렇죠. 예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희 사실 PD가 지금 끊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네. 그래도 오신 기회에 환율 하나만 좀 여쭤보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환율이 지금 오늘도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큰 변동은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정화를 찾을 거라고 보십니까? 달러엔 환율이 밤사이 많이 밀렸습니다. 주식 좀 밀리면 달러엔 환율 밀리는. 그럼 우리도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늘 같은 날 또 오히려 NDFC보다도 오르는 또 개장국보다 잘 안 밀리는 환율 이런 상황이고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여전합니다. 아직은 제가 보는 1110과 1150 사이인데요. 어느 쪽이 열리는가 하는 부분 적어도 6월 FOMC 전후해서는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6월까지는 좀 환율은 이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지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